유일한 기아 K9 심기일전 2라운드. 신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특히 그 신생이 럭셔리를 노린다면 더더욱 그렇다. 예전에 종종 들은 이야기 중에 계급 제외하고 제대로 대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는 도전자의 자신감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자동차로 옮겨보면 엠블럼의 가치를 제외하고 제대로 대결하자는 것이 되는데, 럭셔리 세계에 갓발을 딛게 된 신생 브랜드 또는 자동차가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다. 2012년 5월 기아 K9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 럭셔리 브랜드들의 하고 싶었던 말도 이것일 것이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겠지만 럭셔리를 논하면서 엠블럼의 가치를 제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엠블럼을 제외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치면 럭셔리 브랜드와 차이가 없다라고 외쳐도 눈에 보이는 엠블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헤리티지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세대 K9은 판매량만 바라본다면 성공한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자동차를 잘 만들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럭셔리 그리고 브랜드의 무게를 한 번에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K9을 제네시스와 에쿠스 사이에 위치시키려 했던 포지셔닝 전략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었는지 럭셔리 플래그십 자동차를 고르는 고객들의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1세대 K9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토요타도 미국에서 렉서스 브랜드를 니어 럭셔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작업을 불과 몇 년 만에 자동차 한 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무리 모피어스가 기존 럭셔리의 세계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외쳐도 네이슨 도르마를 불러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아 K9의 2세대 모델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약간 놀라기도 했다. 그것은 기아차가 진지하게 럭셔리 시장의 2라운드 도전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1세대 모델에서 보여줬던 첨단 안전장비와 편의장비, 가죽 등 최신 기술로 다듬어진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소한 면에 조금 더 럭셔리를 추가하는 등 큰 공을 들였다. 이제는 엔진 라인업도 EQ900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으니 등급 차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새로 태어난 2세대 K9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스팅어가 등장했을 당시만큼의 충격을 운전자에게 던져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럭셔리에 어느 정도만큼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의문은 상당히 많지만 역시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직접 시승해보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문을 열고 앉아볼 차례다. 한눈에 보기에도 1세대 모델과는 전혀 달라진 디자인 코드가 느껴진다. 다소 날렵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지향했던 1세대와는 달리 상하로 크기를 늘린 것 같은 마치 웅장한 벽과도 같은 느낌이 먼저 다가온다.
좌우는 물론 상하로도 길이가 늘어난 대형 호랑이코 그릴과 세로로 길어진 헤드램프,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줄로 독특하게 빛나고 있는 레드 DRL이 그런 이미지를 더더욱 강조한다. 그릴이 전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프론트 범퍼는 형상만 남았으며 하단에는 가로로 긴 형태의 대형 에어 인테이크가 위치한다. 측면에는 기교는 거의 없으며 약간의 장식과 도어의 거대함으로 진중하게 럭셔리카임을 어필하고 있다. 프론트 밴드부터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 하나와 도어 하단과 사이드 스커트를 장식하는 크롬 라인만이 눈에 띈다. 플래그십 세단을 지향함에도 루프 라인은 쿠페와 비슷한 완만한 형상을 갖고 있고 트렁크를 굉장히 짧게 잡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상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 여기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측면 윈도우를 두르는 크롬 라인은 사이드미러 하단에도 둘러져 멋을 부리고 있다. 테일램프 역시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긴 형태이며 속에는 두 개의 LED 라인이 그려져 있다. 후면은 전면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트렁크 리드를 약간 세우고 번호판이 적용되는 부분을 안쪽으로 눈에 띄게 집어넣어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리어 범퍼는 프론트 범퍼보다 형상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으며 하단에 크롬 라인을 넣고 양측면에 사각형의 대형 머플러를 배치해 존재감을 발휘한다. 전체적으로는 중후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형태다. 길이 5120mm, 폭 1915mm의 차체는 본래 크기도 하지만 디자인으로 인해 좀 더 크고 중후해 보인다. 1세대와는 달리 성숙함 그리고 품격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K9의 구매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에게 어필하는 형태이다. 휠베이스는 3105mm로 실내 공간 확보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실내가 상당히 화려해졌다. 대시보드가 직선으로 구성되고 계단식으로 층을 진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알칸타라와 가죽, 우드를 아낌없이 사용해 실내를 장식하고 있어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바로 든다. 예전에는 물리 버튼이 센터 페시아를 가득 채운 것에 비해 이제는 물리 버튼이 많이 사라진 것도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 4스포크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버튼은 더 많아졌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센터 페시아, 상단에 자리 잡은 돌출형 12.3인치 모니터. 현대 넥소를 통해 먼저 만나본 것이긴 하지만 K9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안에서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공조장치,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화면이 가로로 넓기 때문에 정보를 3등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날씨는 물론 야구, 축구 등 경기 정보도 표시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 또는 뉴스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해 보인다. 아래에는 송풍구와 에어컨 조작 버튼이 있는데 모니터에서 에어컨 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별도의 모니터가 없어 더 깔끔해 보인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모리스 라크로와에서 제작한 시계인데 진작 적용했으면 더 좋았을 정도로 고급스러우면서도 K9의 실내와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리는 형태다.
모든 분야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이리라.